안녕하세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이정민입니다. 연휴 끝에 돌아온 일상의 첫날이자 3월의 첫 월요일. 다들 봄 하는데 대체 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겨울 내내 어디 있나 했는데 목련 꽃망울 속에서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동문학가 오순택 선생의 3월이라는 시입니다. 3월 또 봄. 우리는 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반가운 봄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연휴 끝에 일상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몸과 마음이 찌뿌둥하다. 그럴 때는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우리는 코이노니아 알고 계시죠? 오늘도 일찍 오셔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가족들의 상담 사연 그리고 이야기 기다리고 계신데요. 월요일마다 우리 신부님 덕분에 월요병을 떨쳐낼 수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명품 PT 탁월한 트레이너시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우리들의 홍길동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요.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찾아갑니다.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러오시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일찍 문자 주저 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우리는 코이노니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매콤 칼칼 시원한 마음의 해장 시간이죠.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답답한 속 뻥뻥 뚫어주시는 뚫어뻥 신부님 함께합니다. 오늘도 서울대교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부님, 네. 봄입니다, 이제. 예, 날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근데 더워요. 예. 이제 먼지만 가면 소원이 없겠는데요. 좀 빨리 가기를 바라보면서 네. 신부님 요즘 먼지가 이렇게 많아도 미세먼지가 많아도 신부님 푹 빠져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요새 네.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TV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김남길 씨가 주연을 한 건데 저희 집에 갔다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90이 다 되셨어요. 네. 근데 어머니와 같이 열혈사제를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힐끔 보시더니 아유 저 뭐 신부님하고 많이 닮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열혈사제에 나오는 김남길 예, 김남길 배우를 보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네. 얼굴이 닮았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성질머리가 닮았어. 막 김남길 배우가 화를 내는 장면이었나요? 그렇죠. 아니면 김남길 그 배우가 맡은 역할이 네.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이렇게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질머리가 있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 어머니가 절 보고서 닮았다 그래가지고 저 녀석 웃었죠. 네.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상담소 하기 전에 가조동 성당 맡았을 때 거기가 재개발이 걸렸었거든요. 그때 정말 이렇게 뭐 그때는 김남길 이상으로 제가 뭐 성질을 부렸죠. 그냥 다 때려 죽이겠다 그러고 뭐 이 쌍놈 새끼들 뭐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뭐 매일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정말 거의 부정부패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안에서 또 뭐가 욱하고 올라오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제가 강화도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피정 들어오신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은 성당이 재개발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본당 신부님이 당뇨에 너무너무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병이도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재개발이 그때 끝난 게 아니었구나. 아직도 계속되네. 그 생각을 하니까 안에서 또 뭐가 막 울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가 볼수록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현실감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김남길 같은 신부가 나와서
다 때려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 신부님께서도 또 우리는 코이노니아 안에서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신부님이야말로 진짜 뼛속까지 열혈 사제시잖아요. 우리들의 홍길동 신부님, 홍성남 신부님과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 털어놓으시면서 이번 3월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네, 코너 속의 코너죠. 속 푸는 월요일, 그건 이렇습니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특별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3.1절이 뭐 지났지만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주교의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셨죠. 예,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3.1 운동 당시에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계세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천도교 15분, 개신교 16분, 불교 2분이 참여했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참여가 미미했던 거는 그 당시 우리 교회 지도층 인사들이 판단력 부족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정부를 합법적인 정부로 여겼다는 거는 독립운동을 반정부 운동으로 단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신자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중에 신사참배까지 하도록 권고했다고 그러죠. 특히 이제 그 마음이 아픈 거는 뭐 안중근 의사 그분이 신자분이거든요. 제 이름이 토마스이신데 그분 고해성사도 이제 금지했다 그러죠. 안 줬다 그래요. 예, 테러리스트라고 간주했다는 거죠. 그 당시 주교님이 이제 미텔 주교님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또 빌렘 신부님이라는 분이 주교님의 지시를 어기고서 성사를 집행했어요. 그때 또 그 신부님한테 2개월간 성무 집행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뭐 별로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그 김희중 대주교님이 그 가톨릭 교회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늘 오리 없이 이렇게 지내온 건 아니거든요.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죠. 근데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황님들이 사과를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도 사과를 하시는 그런 입장을 갖다 보이는 것이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언론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오랫동안 그 개신교를 다니셨는데 이번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왜 개종하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개신교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톨릭 교도 문제가 많다고 오시면은 안에서 뭐 신자들끼리 이렇게 뭐 티격태격 하는 거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얘기가 교회하고 가톨릭 교회가 다른 게 하나 있대요. 가톨릭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정 능력이란 본인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교황님들이나 대주교님들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이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됐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대국민 공식 사과를 하신 적이 있죠. 아르헨티나 교구장으로 계실 때 그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교단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그 군부 독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예, 그런 사과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는 몰라서 그랬다는 듯 그러면서 그냥 엉벙덩벙 덮어버리면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정말 이렇게 종교인가 그럴 텐데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그렇고 김희중 대주교님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잘못에 대해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3.1 운동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게 교회가 사목을 해야 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3.1 운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그 당시 교회의 판단이 지금은 그럼 달라졌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경님 때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여를 하시는 사목 정책을 쓰셨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갖다 공부하도록끔 하셨고 또 방학 때 되면은 다 농촌으로 농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공장에 공활을 들어가거나 또 빈민 사목을 하러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빈민 사목하는 신부님들이 바로 그때 이제 교육받았던 그분들인 거죠. 그분들이 서분 받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빈민 사목 하고 있는데 그런 김수환 추경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김수환 추경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학사 논문을 갖다 해방신학에 대해서 쓰고 그랬는데 어쨌건 교회에서는 두 가지 그 입장이 있어요. 사목의 대상은 교회 내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주민들도 사목의 대상이다 하는 두 가지 그 입장이 있는데 글쎄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는 참 어려운데 지나치게 사회 문제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교회가 권력화되는 거는 또 그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어떤 성체 같은 경우에 국가 문제 깊이 개입을 해서 교황청에서 결국 그 성자 보고 환속하라 그랬죠. 그 친구가 나가가지고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라서 이거는 딱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렵는데 어쨌건 사제들이 볼 때 사목의 대상은 신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다 대상이죠.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될 분들이 신자들을 다시 선교하는 건 없잖아요. 밖에 있는 분들을 선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목이고 그 함께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겠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어쨌건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과문을 발표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의 사제 입장으로서 다른 저는 이제 신자 아닌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좀 제가 얘기할 거리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홍성남 신부의 속 푸는 월요일 코너 속의 코너죠. 속 푸는 월요일 그건 이렇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신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상담 사연들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중간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상담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응어리 내가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53 우물정 1053 100원의 문자로 또 CPBC 라디오의 빵속의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신부님께서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솔길 손님이라는 분이요. 신부님, 신부님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함께님, 감사한 오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맑고 따뜻하게 해주신 홍신부님 시간이네요. 끝까지 애청하겠습니다.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네스 덕분에님 출첵해 주시면서 오늘 홍성남 신부님 만나는 날 신부님 캐리커처 영상에서 마음에 들어 캡처해 왔습니다. 어디서 신부님 있나요? 캐리커처를 보셨나 봐요. 신부님은 본 적 없으세요? 보긴 봤는데 네. 어디서 따셨지?
저장을 해두셨다고 네, 네. 하시네요. 그리고 이어서 또 약현 글라라님,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말씀 들으면 막힌 속이 뻥뻥 뚫립니다. 오늘도 그 명쾌한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해주셨고, 스콜라님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출석합니다. 신부님 반갑고요. 오늘은 행복한 코이노니아 월요일 프로그램 하는 날이네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신부님께 인사 전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난히 월요일 주말 주일 보내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신부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또 상담 사연들도 보내주고 예. 계신데요. 문자 번호 샵 1053 100원의 문자입니다. CPBC 라디오의 빵속의 빵톡 열려 있고요. 네, 상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어떤 분들 있는지 한번 만나보죠. 네요. 요즘 말투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마다 제가 쓰는 단어와 말투를 조심하느라 자꾸 말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응모해 주시면서 네,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아, 말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축되기 마련이죠, 신부님? 말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말을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달변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뭐 어떤 사람은 버벅거리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매력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말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투가 신경 안 쓰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신경 쓰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강론하고 하는데 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근데 그리고 또 뭐 신자분들이 그러세요. 아,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발음을 갖다 이렇게 우물우물 하셔가지고 내가 알아듣기 힘들다. 어떤 분들은 뭐 마이크 소리가 웅웅 울려가지고 알아듣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하루 종일 생각한다 그러면은 머리 아프죠. 그냥 어떤 때는 그래서 아, 그렇게 뭐 그렇게 듣는 분들은 듣는 분들이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색깔대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식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께서도 지금 문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게 문제예요. 근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가? 그는 자아 강도가 약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을 봐도 그게 거의 들리질 않아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약할 때 그때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아 강도를 갖다 키우실 필요가 있는데 자아 강도를 키우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은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말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흉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을 잘하냐?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나밖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은 마음 안에서 힘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심리치료사들이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갖다 질책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또 말을 실수했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니? 이런 자기 비난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자기 말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팔다리가 엇갈리게 걷죠. 팔 따로 다리 따로죠. 네. 근데 군대에서 교관이 너 왜 그렇게 걷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팔하고 다리하고 똑같이 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팔하고 다리하고 똑같이 나가는 로봇같이 돼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내가 더 잘해야지. 아, 저 사람들한테 비난 듣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내 말투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갑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라고 배째라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자매님이 따님을 낳았어요. 근데 따님이 말을 더듬어요. 그럴 때 엄마가 그 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왜 더듬냐고 야단을 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고칠 수 있어. 뭐 지금도 그냥 괜찮아라고 격려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딸이 어떤 쪽을 갖다가 더 선호할 건지는 너무나 이게 자명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자기 이해를 하는 방법이고 내 안에 힘을 키우는 방법이고 내가 말투가 자신감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의식이에요. 내가 병적인 자의식을 갖지 말고 건강한 자의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신부님, 저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입니다. 교리상 평신도의 역할 중 주님이 계약으로 알려주시는 역할에도 충실해야 함을 듣습니다. 신부님, 결혼에 대한 개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평신도 역할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평신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죠? 교리? 저는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서 신자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시작돼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결혼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 그거는 어쩌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은 후손이에요. 후손을 두시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이 맞고요. 근데 왜 저희 같은 신부들은 이제 혼자 사는가? 그건 이유가 있죠. 사실은 사제들은 4세기 때까지는 그 결혼을 했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베드로 사도 복음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장모 병을 고치러 갔다 그랬죠. 장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있었을 거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거의 다 이제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거의 4세기 때까지 내려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가족이 딸리면은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죠. 부자 성당에 가려고 그러고 가난 성당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목을 하는 것이 정말 복음적인 사목, 나를 갖다 내놓는 헌신적인 사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챙기기 위한 직장 생활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그 주교님들이 고민하시다가 독신제를 선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독신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은 사제생활을 제대로 못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보직을 갖다가 무엇을 줘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느 본당을 가라 그래도 이제 꺼리낌 없이 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는 후배 신부가 환석을 해서 이제 성공회로 갔어요. 성공회에 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성공회 신부님이 됐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낌이 꼭 직장인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시골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도시에 있는 본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독신제를 지키는 것이 사목적으로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거는 글쎄 처녀 총각인분들은 결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요. 네, 상담 사연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사연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제 고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올해 72
되십니다. 어린 시절 계모 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중학교를 시험 쳐서 합격해도 못 가게 해서 14살 때부터 가게를 위해 주차장 정비소 등등 여러 곳에서 일하고 돈도 벌어도 다 가족들 밑으로 들어가 힘들게 사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배가 많이 고팠던 기억에 그런지 집에 꼭 음식을 재워 놓으셔야 하고요. 밖에서 남이 버린 물건들을 자꾸 주워와서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 놓으시고 같은 종류의 물건도 쌓아 놓고 지내십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이 쓰레기장 같고 최대 30년 이상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마음의 병까지 생겼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네, 물건을 버리면 집안에 아주 난리가 나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쓸모없다고 지금도 안 쓰는 물건 중 새 것은 나누고 못 쓰는 물건은 버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나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인 저, 아들인 동생, 며느리인 올케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해주셨어요. 진정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본 사람 밑에서 이제 용접 기술을 배우셨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그 물건을 아끼시는지 한번 당신이 이렇게 가진 물건은 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손을 놓으셨는데도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구부러진 못을 찾으시는 거예요. 못을 펴가지고 망치로 펴서 그거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는 거예요. 진열대에다가. 그리고 못 쓰는 물건을 갖다 다 집에다가 이제 끌어오셨어요. 그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많이 싸우셨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시나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된 것이 이렇게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을수록 가난할 때 가졌던 트라우마를 갖다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일단 갖다 놓으면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놓는 거는 내 몸을 내놓는 거와 똑같거든요. 자, 이런 심리를 제가 상계동 성당에 있을 때도 비슷한 케이스를 겪은 적이 있는데 달동네에 독거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방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빈차쇼 회원들한테 가서 거기를 좀 이렇게 치워드려라. 빈차쇼 회원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당신들이 보기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다 내놨어요. 도배를 다 해드리고 새로 이제 장판도 깔아드렸어요. 그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갔더니 밖에 버린 물건이 안에 다 다시 들어와 있더래요. 빈차쇼 회원들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쓰레기를 왜 들여놓으셨냐고 또 야단들 쳤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물건이 재산이에요. 쓰는 물건이건 안 쓰는 물건이건 그걸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시다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그냥 그걸 갖고 있어야지 편하신기 때문에 그걸 없애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하시죠. 예를 들면은 친정 아버님은 물건을 갖다 놓으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물건 대신에 돈을 갖고 있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돈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봐야지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돈만 갖고 있으면은 허전한 거예요, 이 돈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족들이 뭐라 그래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님을 이해해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 마음의 병까지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창고를 주무님. 따로 만들어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이 거기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라고 네. 아예 따로 장소를. 네, 오늘도 정말 어디에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고민들, 사연들 많이 도착했는데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속 푸는 월요일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다음 주에도 시원하게 속 풀어주러 오실 거죠? 네, 오늘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저도 같이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래요. 많은 분들의 뜻을 모으고 또 신부님께 말씀 들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 상담 사연에 또 맞는 이야기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문요셉님도 우리 어머니 오래된 물건들 잘 안 버리시고 하나도 손도 안 대고 그냥 두셔요 하는 사연도 보내주셨고요.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각자의 고민들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신부님께 한번 전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그 딱딱하게 응어리진 마음들이 살살살살 풀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또 좋은 방법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는 홍성남 신부님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는 코이노니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는 코이노니아입니다. CPBC FM